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경인 지역 이슈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은 인천입니다. 첫 이슈는 노인 복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불편했고 하나서 열까지가 다 불편해진 거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런 정책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지역 특성을 살린 이런 사전 예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천 내 노인 인구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도영 교수님, 네. 특히 인천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 증가, 고령화 문제,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재작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지금 진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라는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인천은 한 18%, 그리고 경기도는 한 17%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노인 인구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도 이미 20%를 넘었고요. 전국적으로 20% 미만인 지자체,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 정도가 됩니다. 세종은 노인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 연구원 연구결 보니까 인천이 같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 인구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노인 인구가 내년에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고령화 문제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인구가 늘어남에도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 돌봄에 있어서도 인천이 준비가 미흡하다고 알려지면서 인천의 고민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고립된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이 연령이나 독거 여부, 소득 수준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거다. 그만큼 연령대나 혼자 사느냐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외로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유재용 위원장님, 네. 어디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외로운 문제는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이죠. 어느 특정 세대의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외로움이라는 게 그 현대병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이런 이런 기조에 따라서 정책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또 고립된 분들, 그다음에 독거 중심의 분들에서 이제 노인 정책으로 대응하다가 이제 한계에 느꼈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증하고 있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차원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천시에서도 외로움국을 이제 신설했고, 이러한 현상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들이 악화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 언급하셨던 외로움 돌봄국, 인천시가 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전담 부서입니다. 그만큼 지역 내 홀몸 인구에 대한 지대한 인천시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통합 돌봄 준비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꼴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통합 돌봄이 뭐냐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자, 인천이 준비 상황이 낮다. 유재용 위원장님, 네. 왜 이럴까요? 일단 그 통합 돌봄의 목적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또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이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인천시가 준비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월 27일 날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행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천시가 지금 준비가 늦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행정자치구의 개편 등 때문에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이 좀 부족했고, 또 그마저 또 통합 전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좀 같이 병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통합 돌봄의 시행 시점이 예고돼 있었지만 중앙에서 기준 인건비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해 말에
대선에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 또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 또한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지자체에 전달돼서 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인천의 그 조례 제정이 90%가 이제 돼 있고 또 전담 인력 배치가 70%까지는 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전담 조직 구성 그리고 신청 발굴. 그 다음에 제일 지금 부족한 게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데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뭐 시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력과 조직에서 좀 열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3월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준비율 격차가 자칫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도현 교수님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되죠. 사실 이번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보셔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인천시가 통합 돌봄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전국 꼴찌를 기록했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대전은 100%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이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0% 미만인 그리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걸 브랜딩화해서 사업을 쭉 추진해왔다는 전담 인력 배치라든지 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 해왔던 이다 보니까 100%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전국 최하위, 지금 100% 된 지자체 대전, 광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이 50% 초반에 통합돌봄 곧 시행하는데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재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가 조금 성급하게 연말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100% 준비된 데가 있고 적어도 지나치게 52%는 너무 현격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조사가 기본적으로 정량적 조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사실 중구, 동구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추진단 출범 때문에 기존 인력까지 부족해가지고 다른 업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 돌봄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준비한다. 다른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량적인 지표에 위주로 돼 있고 이런 지자체에서 점수를 까먹다 보니까 인천시가 꼴찌를 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병명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애인들에게 통하지 않는 변명이죠.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한들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부족하다 한들 그것 때문에 못했다. 이거는 도움을 필요하는 인천 시민들에게 변명,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도움을 필요하는 인천 시민들, 특히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천시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일선 지자체들이죠. 앞서 말한 지자체들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0% 초반대면 상당히 낮은데 통합 돌봄 본사업 준비가 덜 됐다. 하지만 인천도 좀 답답할 만도 합니다. 노인복지에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도현 교수님, 인천의 노인복지 예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노인복지 예산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특히 노인복지 예산의 규모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는 전체 예산의 39.4%, 39.6%, 거의 40%에 이르는 비용이 바로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5.4%가 바로 노인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천시 전체 예산이 15조 원입니다. 이 15조 원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6조 원이고요. 그중에 3분의 1인 2조 원이 노인복지 예산으로만 쓰인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매년 연평균 이 노인복지 예산 규모가 13.3%씩 연평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매년 2,600억 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사실 재정상 상당한 증가폭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과연 과거에는 노인 이런 복지 정책이 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죠.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예방과 치료 또 건강 증진이라든지 사회 증진, 사회 참여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관련 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3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인천의 좀 분발을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복지 재정 구조가 대부분 정부 보조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구조라는 건데 어떤 대책이 시급히 요구될까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인천의 그 노인복지 예산이 연평균 13.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규모를 잘 보시면은요, 전체 100의 예산 중에 75%가 중앙정부에서 다 내려오고 거기에 10위는 그 매칭해서 한 25% 정도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지금 중앙에서 짜고 있고 지방 기초단체들이나 지방정부는 거기에 대응해서 매칭하는 정도, 그러니까 자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또 각 지역마다 각 그 도마다 다 인구 분포수라든가 아니면 직업군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판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로 복지 수요를 반영을 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 역할을 좀 분담하는 구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 그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를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도의 개선과 확대도 좀 따라와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로 시선을 옮겨보죠. 6.3 지방선거 불과 이제 1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됐습니다. 국회가 최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태인데요. 특히나 경기와 인천 지역은 인구수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143일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 답답해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는 선거구 획정을 하게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이런 원칙들을 지금 깨고 있는데, 지난 선거, 그러니까 저번에 2022년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도 네. 선거구 획정을 언제 했냐? 2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확정한다고 그러면 3월 달이나 해줄 텐데,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용인시, 이런 데는 1선거구, 8선거구, 그다음에 화성시는 4선거구, 5선거구.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거구가 더 의원 정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한에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42,000명에서 하한에 걸려서 여기 또 조정이 또 불가피합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군구가 개편되잖아요. 그러면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생겨나는데 옹진군과 강화군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선거의 유불리가 달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깜깜이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계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피해는 결국 유권자들, 시민들이 봅니다. 이도현 교수님. 네. 2달 전에 선거구 획정되면 또 깜깜이 선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늑장 선거구 획정, 사실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이죠. 민주당 9명, 그리고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 18명의 정계특위가 가까스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그 다음에 또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 지자체에서 이게 또 획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선거의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출마 후보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지역구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선택권을 침해받는, 말씀드린 것처럼 깜깜이 선거,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국회의원들의 선거 획정이 늦어진 만큼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 지역은 심각한데 국회 정계특위 구성이 지각이 되면서 인천은 행정구역도 또 개편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네. 타 지역 대비 의석수가 좀 적죠? 심각합니다. 사실 정계특위 뒤늦게 구성이 됐고 선거 획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이라도 늦게나마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인천의 의석수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 대비 의석수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부산 인구는 3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광역의원의 의원수 차이가 6석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구 144만의 대전하고요, 109만의 울산, 이 두 지자체의 지금 인구수가 35만 명 아니겠습니까?
인천과 부산보다 15만 명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석수는요 같아요. 19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천의 의석수 대비 인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1인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한 표당 가치, 표의 등가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인천 시민의 한 표가 다른 지역의 한 표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헌재에서 걸핏하면 의석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의원 한 명이 맡는 유권자 수 인천시가 8만 4천 명입니다. 8만 4천 명이면요. 울산 같은 경우는 5만 7천 명이거든요. 즉 인천시가 울산 시의원에 비해서 인천시의원이 2만 7천 명의 더 유권자를 더 대표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은 한 명의 의원이 너무 많은 유권자들을 대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의정 활동에 있어서 대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광역의원 수가 모자다 보니까 기초의원조차 그대로 연동돼서 인천시의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개특위 의원을 보니까요. 그 18명 중에서 인천에 배준영 의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좀 잘 인식하고 주장해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할 때 인천 지역의 의석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현재 인천의 총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되면 내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등은 그야말로 초미니의회로 운영이 돼야 한다니 참 고민이 깊습니다. 유정 위원장님, 인천 정치권이 여야가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합쳐야죠. 이번에 행정체제도 개편이 되는 마당에 지금 아까 전에 이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원만 지금 볼 게 아니라 기초의원도 좀 봐야 되는데요. 부산이 182명이고 인천이 122명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를 보면은 인천보다 70만이나 그 인구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300만이고 거기는 230만인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준영 의원님도 거기에 지금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만났을 때도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만큼은 행정체제 개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 실리를 좀 챙겨다오. 그게 바로 인천의 발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지수가 네. 높아지는 지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기초의원 정수라든가 아니면 광역의원 정수의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도와줄 일이 아니라 진짜 이제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구 지각 획정 우려가 커지지만 지방선거를 향한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주요 인사들 새해 벽두부터 출판 기념회를 열고 몸풀기와 동시에 지지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두 명의 인사, 바로 김교웅 인천시 서구갑 의원 또 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인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두 분, 김교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제 인천이 세계 속의 파워시티로서 대한민국 메가시티 역할을 할 때가 왔다. 박찬대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과 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교웅 의원은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고 박찬대 의원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예. 박찬대 의원이 의사를 표명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예. 김 의원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박 의원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예, 김교웅 의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자신의 새해를 과시를 하고 이번 인천시장에 출마를 시사했다. 사실상 도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에 인천시장에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박남춘 시장에게 경선에서 패하면서 아쉽게 시장 당선 문턱에서 접게 됐는데요. 3선 의원으로서 또 정무부시장을 역임을 했고요. 또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인천시장에 도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선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장에 도전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 도전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해가지고 공천을 받으면 시장 나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경우 의원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장 도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박찬대 의원 아직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입장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인해서 인천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입각을 하든지 당대표에 출마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을 출마하느냐 접느냐의 문제로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서 원내대표를 쌓은 전국적 인지도라는 최대 강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원들의 당심 또 경선이라는 게 또 당원들의 또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인천 지역에서 당심을 얻는데 많은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박찬대 의원 출마에 대한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고민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도현 교수님,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예. 저희가 살펴보면 민주당 내 후보 지지도가 박찬대 의원이 40%대고 박남춘 9.8, 김경호 5.4 이 정도인데 왜 자신감을 아직까지 못 얻는 걸까요?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천시장 경선 공천을요. 이런 지지도만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박찬대 의원에서는 사실 도전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게 경선이라는 게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에 대한 이제 투표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쳤을 때 과연 자기가 이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속에서 박찬대 의원이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사실 당대표 경선에서 인천에서 나온 득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좀 있나요, 그럼?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장고를 거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지금 김인석 총리가 지방선거 나간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총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가 배팅은 인천시장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인데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게 딜레이를 하게 되면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 혼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박찬대 의원의 고심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호 의원의 조금 전 말씀드렸던 출판 기념회 인천시장 선거 출정식과도 같았죠. 거기에 박찬대 의원 또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박 의원 또 박 전 시장 역시 출마 후보군인데 김경호 의원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유재용 위원장님 어떻게 선거 구도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봐서는 먼저 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박찬대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진행했다고 하면 사실 고심됐을 거예요. 김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이대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의원의 결정이 좀 늦어지고 지지부진하고 뒤로 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치고 나가는 이 타이밍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45%로 가장 잘 나오지만 결국 김경호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하면 경선은 이제 피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 때 와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과 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선은 피할 수 없으니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쉽게 결정은 못할 겁니다. 아까 이도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인천에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경선에서 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입각과 지금 인천시장의 출마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쯤 입장 표명을 할지 좀 궁금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인천시당이 지난 8일 신년 인사회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는데 여기에 좀 주목할 발언 보시죠.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시당 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시무식이 아닌 출정식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이 쓰러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각오.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정복을 필두로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다. 신년 인사회 도중 나온 발언입니다. 자, 유정복 시장 외에 현역은 단 2명이죠. 배준영 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최근 논란이 좀 되면서 뜨거웠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역시 인천시장 선거 후보군입니다. 자, 유재용 위원장님도 여기 가셨잖아요. 네, 분위기 어땠고 참석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3선 도전을 하겠다고 유정부 시장님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셨고, 지금 배준영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그리고 또 이학재 의원님은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현재 출마를 저울절하고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년 인사회가 일어났고, 거기서 지금 그 이행숙 그 당협위원장이나 김찬재 동구청장이 유정부 시장을 필두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정무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난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도 박남춘 후보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의 분위기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직 시장에 무게 중심을 주고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행숙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 시장을 유정부 시장 때 이제 역임을 했기 때문에 유정부 시장이 가는 길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좀 표출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 선거 앞에서 모두가 간절하겠죠. 최근 유정복 시장도 그 간절함이 지금 엿보인다고 느껴지나 싶은 그런 행보. 이도현 교수님 예. 특히 SNS 활동 참 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유정복 시장의 간절함이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유정복 시장이 원래 부지런하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장으로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았었습니까? 네. 행정정부가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다, 할 만큼 했다, 이 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지난 대선 출마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목소리, 색깔을 지금 분명히 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지방 분권형 개헌을 얘기를 주창을 했고요. 또 최근에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연일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박스권,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요. 또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직격 비판을 하면서요. 자신의 성명성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인천시장 원탑 후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 계열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선거 연대 움직임에 나서 주목이 됩니다.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7일 전해졌죠. 상황이 어떨지 또 실제로 연대까지 간다면 이동훈 교수님, 네. 폭발력이 좀 있을까요? 저는 폭발력이 그다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의 낮은 수준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당들의 지금 지지율이 지금 유의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쉽게 단일화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그 폭발력을 가지고 민주당과 연대 단일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들 진보 정당들과 함께 연대 단일화 필요성을 민주당이 느끼지 못할 겁니다. 결국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대 단일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개혁신당도 이기붕 인천시당위원장이 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조국신당, 진보당, 정의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전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보통 단일화라는 게 야당에서 단일화를 하지 여당에서 단일화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개혁신당 이기붕 시당위원장이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제가 봐서는 개혁신당이 인천에서의 지금 지지율이 한 3%에서 4%대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에는 찻잔 속의 그 태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장동혁, 이준석 대표가 공식 회동을 통해서 그 대정동,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에 대해서 특검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범보수 야권의 정책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야당에서의 연대에 따라서 그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도영 청대 초빙 교수, 유재용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고맙습니다.